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ECB입니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언급들이 좀 있었나요? 예, 어제 그 유럽중앙은행 ECB 회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요. 기준금리는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예금금리도 제로 수준을 유지했고, 리파이낸싱 금리도 0.75% 유지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네.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리 신청 여부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ECB가 특별히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드라기 ECB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기자회견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즉각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국채 매입이 시장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이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의 그 국채 매입을 요청하면서 기금이 요구하는 긴축 예안을 받아들인다면 ECB도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제약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스페인은 지원 요청을 결정하지 못한 채 결론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성장은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이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말하면서 계속되는 금융시장의 긴장과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자신감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올해는 2%로 웃돌다가 내년에는 정책 목표인 2%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면서 다소 안도감을 내비쳤고 최근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재개 발표로 금융시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유럽 관련 핵심 이슈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 신청을 하루빨리 결정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장세가 될 전망이고요. 아시다시피 막상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결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동결을 했지만 그래도 국채 매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힘에 따라서 이 부분은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에는 좀 미적지근한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페인이 그 국채 매입, 전면적인 국채 매입 신청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드라기 총재가 즉각적인 국채 매입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지원 요청을 결정하지 못한 채 결론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신청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제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의회에 출석해서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요청하더라도 그에 붙는 조건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한 발 더 다가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기도 했는데요. 여기 그동안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반대해온 독일도 의회 승인을 통해서 스페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면서 스페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처럼 스페인 관련 뉴스는 이제 하루하루가 나오는 소식이 구제금융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관망 분위기를 이끈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럽 관련한 핵심 이슈 중에서 스페인 관련해서는 이제 스페인이 정치적인 계산을 좀 배제하고 전면적인 구제금을 신청해서 ECB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 이런 계속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을 답답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그래서 단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요인인데요.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것이 유럽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페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역시 화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세 번째는
ETF입니다. ETF 지금 출범 1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기획 특집으로 또 ETF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ETF가 대안 투자 상품으로 최근에도 또 큰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요. 예, 그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 불리는데요. 2002년 10월 14일 날 4개 종목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129개 종목으로 크게 늘었고, 지금 시장 개설 10년 만에 이제 순 자산도 3,400억에서 13조 4천억 원으로 약 39배 증가하면서 ETF 시장 세계 10위권에 올라섰는데요. 요즘처럼 이제 매매하기 힘든 장세에서 투자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한 상품으로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ETF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채권, 금 같은 특정 지수나 상품의 자산 가격이 움직이면서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그 설계된 상품으로서 유가증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개설 초기에는 주식 중심에서 지금은 채권이라든지 실물, 파생 상품까지 다양해졌습니다. ETF 급성장은 그 수익률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ETF 대표 상품격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200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약 256%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같은 기간 동안 정기예금을 들었다면 54.5% 수익이 났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평균 42.1% 수익이 났으니까 무려 약 5배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거래소는 2020년까지 순자산 120조 원 규모로 ETF 시장을 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사실 주가 상승률이 1%가 나면 2% 수익이 나는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요. 레버리지 ETF라든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 등 파생 ETF가 전체 거래량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종목이 여러 개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몇 개 ETF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유동성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하지만 ETF는 거래세가 없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또 배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 그 대표적인 ETF인 코덱스 200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6,350원 정도 하니까요. 26,350원만 투자하시면 네. 쉽게 말하면 코스피 200 종목을 골고루 다 보유하게 되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자동차 ETF라든지 화학 ETF 그런 업종별도 있고, 삼성그룹주 ETF나 LG그룹주 ETF 같은 그룹별 ETF도 있으니까요. 네. 아무처럼 최근에 종목별로 대응하기 힘드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 대안으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ELS와 더불어서 고려하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펀드보다는 또 쉽게 ETF 같은 경우에는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 화요일에 기획 특집으로 ETF 고수에게 듣는다 코너 마련을 했으니까요. 그 코너를 통해서 어떤 ETF가 유망한지도 가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